그럼 지금부터 2022년 장흥 청년문학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최겸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문학제를 정남진 전망대에서 좀 화려하고 스펙타클하게 하려고 했으나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축소해서 지금 이 자리로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년문학제는 한승원 선생님, 이승호 선생님, 한강 작가님, 이대흠 선생님, 김섬두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지역의 청년 문인들이 좀 더 큰 바다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저희 장흥문학회 회장님 잠깐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흥문학회 회장 양채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 항상 동경하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 실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소설가님이나 우리나라에 그래도 정말 이렇게 메이저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또 언제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짧다면 짧지만은 오늘 하루 좀 나름대로 다 알찬 시간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취하선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취하선. 임권택 감독님. 저희 40대 이상 분들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거기 그 영화의 주연 배우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얼굴은 당시에 최민식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손은 이분이셨습니다. 김선두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인이 아닌데 장흥에서 태어난 인연으로 워낙 훌륭한 문인 선생님들이 많아서 아마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두 선생님, 여러분 다음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언론에 한국에서 노벨상을 언급하면 항상 언급되는 분들이 두 분이 와 계십니다. 별다른 사족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고향이 장흥이라서 김선두 선생님처럼 그런 인연으로 여기 같이 왔는데 날씨 참 좋습니다. 장흥 자연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날씨 같고요. 걷고 또 말씀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 문학에 대한 열망, 그런 자극, 동기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물론 어차피 문학은 이제 여러분 골방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가끔씩 그런 외부로부터 자극 받는 거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이런 행사 만들어주고 또 기획하고 또 이렇게 수고한 분들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강 작가는 조금 이따 모시고요. 저기 장흥에 보면은 장흥이 참 특이한 동네입니다. 바닷가로는 소설가들이 모여 살고 물줄기로는 시인들이 삽니다. 우리 탐진강 물줄기에 수많은 시어들을 뿌리고 거두고 계시는 이대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를 했었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사전답사를 위해서 와봤거든요, 이쪽을. 근데 바다를 한번 뒤돌아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얼굴보다는 거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바다 색이 보기 드물게 옥빛으로 그러는데 저 색을 뭐라고 해야 될까? 시는 여기서 이제 시작되거든요. 저는 현재까지는 소름 끼치게 아름답다 이 말밖에 생각 못했어요. 소름 끼치게.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시 하나를 찾아가는 오늘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강 작가님을 지금 잠시 뒤로 미룬 것은 한강 작가님께 여러분에 대한 격려사와 더불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에게는 정말로. 한강 작가님에게 아버지란 어떤 분이셨나?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에서 요즘 여러분 세대에서 많이 다루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세대에서는 한승원 선생님이셨어요. 인곤택 감독님이 세계 영화사로 이제 막 나가실 때, 그때 이제 불의 딸이라는 한승원 선생님 원작 영화를 하셨고, 이후에 강수연 배우와 함께했던 아자아제 바라아제를 이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의 딸은 선생님께서 원작 작업만 하시고 극본을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모르니까 인곤택 감독님 마음에 좀 안 드셨는지 한승원 선생님께 아자아제 바라아제 작품은 극본까지 맡기셨습니다. 그 결과 강수연이라는 대배우가 세계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적은 이만 줄이고요. 저희 한강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나 고생하신 최겸 선생님께서 그리고 다른 디자인 숲 여러분들 다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저한테 10분 동안 얘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다들 배고프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장흥에 와 계신데 저에게 이제 장흥이란 곳이 어떤 장소인지를 이제 말씀을 듣고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에게 장흥은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드나들었죠.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2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가서 길게는 한 달, 짧게는 2주 정도 시간을 보내는 곳. 그리고 제가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가족으로부터 혼자 떨어져서 이제 아버지 친가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체험이 저에게는 약간 원체험이 되어서 그 집, 이따가 아마 가보실 텐데 그 집 뒤편에 있는 샘물의 맛이 얼마나 달았는지, 그리고 한옥이라서 그 창호지 바른 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리고 뒤안에 이제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 대숲 소리가 어땠는지, 그리고 저도 그 김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어린데 김발을 이렇게 날라서 이렇게 널기도 하고 걷어오기도 하고, 그런, 제가 MZ세대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추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서울에 제가 올라간 것이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 광주에는 외가가 있고, 그래서 광주로 내려가서 한 일주일 지내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버스를 타고 장흥으로 가서 또 친가 쪽에서 일주일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서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
부모님께서 낙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자리를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또 계속 드나들면서 적어도 1년에 2번은 오고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럴 때 가장 오래 머물렀던 시간은 이제 제가 좀 아팠을 때 5개월 정도 여기서 요양을 이제 했었죠.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는 이 장소가 굉장히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도시나기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보냈는데 어떤 자연과의 연결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제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장흥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게 되고요. 언젠가 제가 이제 직장 초년생이었을 때 이쪽 근방으로 MT를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MT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몸도 아프고 이렇게 버스에 실려서 이렇게 졸면서 가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이 해남 강진 장흥 이쪽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 풍광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산들의 선이나 바다나 그 섬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사무치게 아름다워서 아마도 부모님이 다 장흥 출신이시기 때문에 유전자에 뭔가 이런 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버지는 여기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시고 그 뒤로도 몇 년을 계셨고 그리고 광주에서 교편을 한동안 잡으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셔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결국 이제 낙향을 해서 지금 25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저에게 작가로서의 아버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그 서울에서 계실 때 몸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늘 뭐 위경련도 있으시고 또 허리가 아프셔서 디스크 수술까지는 안 하셨지만 항상 뭐 추나요법 이런 거 받으러 다니시고 앉아서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제가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런 시기에도 글을 쓰셨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작업실도 따로 없어서 안방에 그냥 책상을 놓고 거기에 책을 쌓고 그 위에 그 노트북은 아니고 그때 워드 프로세서였는데 그걸 올려놓고서 허리가 아프니까 앉지 못하고 서서 글을 쓰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지하의 방을 이제 서재로 꾸미셔서 거기서도 서서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런 분투의 모습이 어릴 때에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아버지처럼만 안 살면 인생이 괴로울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제 나름의 이유로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날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더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5시 정도 일어나셔서 한 7시, 8시까지 글을 쓰시고 아침 드시고 또 오전에 글을 쓰시고 이거를 거의 평생을 하루도 안 빼고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작을 내고 1년째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걸까? 그런 게 참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내려오셔서는 이 뒤에 있는 제 집이 작업실이고 저쪽 아래에 살림집이 있는데 이제 매일 살림집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이 길을 걸어 올라와서 여기서 글을 새벽에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25 곱하기 365를 해봤더니 9125더라고요. 그래서 9125일의 분투,
9,125일의 글쓰기라는 노동, 그런 걸 생각하니까 여기가 이런 분투의 장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오늘 이렇게 청년문학제, 장흥문학길 걷기, 근데 이게 뭔가 이게 문학의 장소이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의미가 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글을 쓴다는 게 노동이기도 한데 그렇게 쉬지 않고 정말 어디가 아프시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뭘까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른 작가님들, 이승우 작가님 그리고 김선두 선생님 모시고 다 같이 이제 또 이동을 하게 될 텐데, 또 그분들의 문학의 장소도 기대를 가지고 가보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강 작가님 기분이 나쁘다거나 우시거나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20대 때 뵀을 때도 저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 시기 끝나고 이제 한승원 선생님 작업실이랑 옆에 달깃는 집이랑 좀 돌아보실 텐데,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 많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한승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한 60, 70대로 보이죠? 예. 제가 지금 84살이에요. 1939년생. 근데 지금도 저는 늘 그 젊은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자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가 창설됐어요. 처음으로. 그때 그쪽의 요청으로 제가 초빙 교수로서 한 15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강의를 그 젊은 여러분들에게 한다기보다 제가 사라져가고 있는 젊음과 그 젊음 감수성을 오히려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분들께, 그리고 또 내 제자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이 황금기라고 생각하고, 늘 황금기라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사세요. 치열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성냥개비 가지고 불을 그어봤죠. 성냥개비를 불을 일으키려면 성냥갑에 이렇게 있는 유리가루가 섞여 있는 거기다가 살살 문대면 백날 문대도 불이 안 일어나요. 거기다가 착 그어야, 힘껏 쳐야 불이 확 들어갑니다. 그러듯이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다는 것은 미친 듯이 치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친 듯이 글을 씁니다. 미친 듯이 글을 쓰는 것은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짝사랑하고 똑같아요. 우리 세대나 우리 전 세대나 이렇게 봐보면 짝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래에 의한 사랑을 합니다. 거래라는 것은 주고받기,
네가 사랑해 준 만큼 내가 사랑해 줘야 한다. 내가 사랑해 준 만큼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거래. 그러니까 요즘 결혼이라든지 사랑하는 연애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가 대접한 만큼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거래의 사랑이에요. 그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짝사랑하듯이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사랑이 하나도 안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 받는다는 조건으로 선물을 합니까? 그 사람은 도둑이지. 선물은 아무 거래하고 관계도 없이 짝사랑하듯이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하듯이 사랑해야 하고 선물하듯이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쓰는 거, 제가 옛날에 20대 때 신춘문예 응모를 해가지고 늘 떨어졌어요. 잡지에도 응모해갖고 떨어지고 시도 응모해서 떨어지고 소설도 응모해서 떨어지고 저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랬어요. 지금 신춘문예 철이에요. 신춘문예 철이 돌아오면 한국의 모든 문학인들의 축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가슴이 설레요. 지금도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지금은 작가로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도 신춘문예가 돌아오면 꼭 어디도 응모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그 축제의 행사 기간이 이 신춘문예 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문들은 신춘문예를 합니다. 신춘문예 제도를 두어서 지금 한겨레하고 중앙일보는 없고 다른 신문들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발간되는 모든 신문들, 지방에서 발간되는 모든 신문들은 신춘문예를 이렇게 제도를 둡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소설을 써가지고 소설도 응모하고 시도 응모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또 그때 뭐라 했냐 하면 우리 아내한테 편지를 할 때 금년은 흉년이야 낙선했다고 말해요. 그런 이제 실패의 경험, 그러니까 실패가 있어야 어떤 걸 이룩하지, 절망을 해야 어떤 걸 이룩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거, 성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나 절망을 먹고 삽니다.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절망하냐 하면 여러분들 시지프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 시지프가 어떤 신인가요? 산꼭대기로 바위 덩어리를 굴리고 올라간 신이잖아요.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위 덩어리를 굴리고 올라가서 산꼭대기에다 올려놓으면 얼마나 뾰족한지 그 산꼭대기가 굴러 떨어집니다. 굴러 떨어지면 다시 내려와서 또 굴리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지프라고 하는 신은 지금도 바위 덩어리를 굴리고 올라갑니다. 또 떨어지면 또 굴리고 올라갈. 그게 우리 인간의 운명하고 아주 같아요. 특히 글 쓰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쓰되 절망하면서 고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제 서재 바람벽에는 김선도 화백이 그려준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유리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붓글씨로 광기라고 씁니다. 미칠 광자, 한자로 기운기자, 광기라 그러죠. 광기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취를 못해. 사랑도 미쳐야 성취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토커 노래다 하면 안 되고, 짝사랑하듯이 사랑하되 스토커는 절대로 되지 말고, 설사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고무신을 거꾸로 실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공기총 가지고 쏴 죽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어떤 걸 크게 이룩하면 그 사람이 후회하게 되도록 만들어야죠. 그것 보고 라이벌이라 그래. 언제든지 나는 나를 버리고 간 너보다 더 잘 살게 될 거야. 너보다 더 좋은 여자 얻어서 살게 될 거야. 그러려면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나는 살아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로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주 현실적인 여자였어.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가시고 한쪽 다리를 절름거리셔서 농사일도 바다일도 못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집에서 농사 짓고 김양식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밤이면 글을 써서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 섬에서. 그런데 어디 문학의 길이 그렇게 쉬운가요? 응모할 때마다 늘 낙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농사 짓고 김양식 하려면 어떤 옷 입어야 돼요? 핫바지 입고 농투성이, 개투성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를 좋아하던 그 여자가, 현실적인 여자가 너하고 끝까지 살 거야 그러고 기다리겠어요? 그 여자는 지금 순천 사범학교 졸업반이 돼가지고 금방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나 같은 농투성이하고 결혼하게 생겼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3년 농사 짓고 김영식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께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디 얼금뱅이 각시 하나 붙여가지고 분가시켜서 우리 당신의 큰아들 제대하고 나오면 큰아들 살림살이 도와주면서 살도록 하려고 설계를 딱 마련해놓고 설계를 짜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펄쩍 뛰는 거죠. 이제 3년 동안 놀아서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을 텐데 무슨 진학을 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저하고 갈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저 혼자 제 힘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책장사를 하거나 그래서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겠다고 보성 용문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서, 한 부잣집에 들어가서 내가 머슴살이를 하면 집에서 농사 짓고 김양식하고 내가 일은 잘해요. 기분이 좋아서. 그럼 얼마나 주겠냐. 그러니까 쌀 10가마니를 주겠다고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슴살이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일을 할 때는 가령 보리밭 부구를 한다거나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보는데 허리 아프면 쉬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게 샘 머슴 데려가지고 일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언덕에서 딱 앉아갖고 보고 있는데 허리 아파서 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하듯이 가서 집에 가서 하면 큰 효자가 되고 아버지 설득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흘 만에 저 계약을 파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이웃 마을에서 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목매달아 죽은 사건이 있었어. 나하고 같이 그랬던가 봐요. 나는 절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제 속에 생명력이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집에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들못 갔는지 우리 아버지가 절뚝거리면서 지팽이 짓고 친척 집, 내 친구들 집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승원이 왔냐 그러고 또 우리 어머니는 동생들하고 함께 우리 집 뒷산 큰 소나무는 전부 다 뒤지고 다녔더래. 목매다가 죽었는가 봐.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들어가니까 초상집이 됐어. 그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그때 우리 아버지 눈물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진학을 할 테면 하고 돈 대줄 테니까 책 장사를 하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책 장사는 무슨 책 장사야? 대학 가가. 그래갖고 서라벌예대를 갔습니다. 서라벌예대 김동희 선생, 박목월 선생, 그 서정주 선생 그 이름만 보고 찾아가서 무조건 갔는데 그때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 제가 수학을 알겠어요. 글짓기 시험 한 번 보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서라벌예대 하는 방법을 서울예대가 똑 꼰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예창작과나 글 쓰는 데 있어서는 일단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능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글만 잘 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어요. 살아오면서 보니까 수학도 필요하죠. 과학도 필요하죠. 인류 문화학도 필요하죠. 신화, 전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글을 써가면서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등단을 먼저 해버리면은 그런 공부할 틈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같이 해나가야 돼요. 수학도 공부하고 글쓰기도 공부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희곡도 쓰고 수필도 쓰고 시나리오도 쓰고 영화 배우 노릇도 하고 싶으면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말고 유행가도 한번 가사도 한번 써서 응모해보고 안 되면 말고 아무튼 도전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 미친다고 그랬죠. 미친 10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달몸살을 잘했어요. 달몸살이 뭔지 압니까? 달이 환하게 뜨죠. 보름달이 뜨거나 달이 뜨면 달이 환하게 뜨면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이 남해안에 우리 자흥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바닷가에 산 사람들은 달이 환하게 뜨면 가만히 잠들지 못해. 젊은이들이 가서 헤매고 다니고 바닷가에서 소리쳐 노래하고 그 젊음을 발산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소리치고 달이 없으면 없는 대로
겨울밤에 그렇게 바닷가를 헤매고 그랬어요. 이제 물론 그러한 열기, 그러한 열정으로 또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는 거죠. 그 달이 환히 뜨면 견디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소리치고 하는 걸 달몸살이라 그래요. 달몸살을 앓듯이 사랑하고 달몸살을 앓듯이 글을 쓰고 미친 듯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태원 참사 일어나는 그때 젊은이들이 그것은 우리 전통 행사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젊음을 발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열정이나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헤매다가 저런 참사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열정을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발산할 때는 발산하고 그것을 글쓰기에다가 투입을 하면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그 작가들 있죠. 자흥에는 이청준이 있고 송기숙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있고 이승우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작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청준 바닷가죠. 이승우도 바닷가죠. 신동 바닷가입니다. 저는 섬이죠. 근데 송기숙은 여기 용산 포곡이라고 하는 산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송기숙 씨하고 저하고 아주 친했는데 저보다 4살 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서 살다가 왔냐 하면 여기 금당도 저건데 섬에서 살다가 국민학교 다닐 때 왔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장 출신의 작가들은 바닷가 태생들이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좋은 작가가 되려면 바다에 와서 수련하고 바다에 와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작가가 될 겁니다. 이 장 출신의 작가를 뛰어넘는 그런 작가가 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없이 하면 오늘 내야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줄이고 다른 작가들에게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그럼 내가 5분만 더 얘기할게. 제가 서울을 버리고 이리 내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말렸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잘 살다가 17년을 살았거든요. 광주에서 10년 살고 서울에서 17년을 살았는데 그걸 버리고 내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마치 서울살이에 실패하고 내려온 것처럼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서울에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 될 텐데 작품을 못 써서 못 팔아먹지 작품만 쓰면 어디서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와서 여기 토구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집들이를 했는데 그날 밤에 등량만에 사는 도깨비라는 놈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거래를 하자. 그래서 어떤 거래냐 그랬더니 네가 글 쓰고 싶은 글을 다 쓰고 읽고 싶은 책 열심히 읽으면 내가 도깨비 나라에서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돈을 대출해 줄게. 그놈으로 그 돈으로 여기서 보이는 저 등량만 바다나 고흥반도나 여기 들에 나는 새나 떠오르는 해 별들 다 사버리라 그러더라고. 내가 미칠 것이 뭐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도깨비가 조건이 있다.
딴짓 않고 딴 생각 않고 헌눈 팔지 않고 이때까지 못 쓰는 못 읽은 책 열심히 읽겠다는 조건, 그리고 이때까지 못 쓴 미뤄놨던 글 열심히 쓰겠다는 조건이면은 그 대출을 해주겠다. 이자도 없고 무조건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가 대출해 준 것을 가지고 여기서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사, 이 우주를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런 부자 왔어요? 내가 그런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탐욕 가지지 않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니까 좋은 일만 생기더라고요. 어떤 좋은 일이 생겼는가,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돌아가서는 여러분들 집 앞에 보이는 모든 것 다 사서 그런 부자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